대한민국 국회의 뿌리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준비된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신영길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영문명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최초로 사용된 외교 문서가 발견됐는데요. 이 문서는 1919년 5월에 당시 파리 평화회의에 김규식 선생이 영국의 로이드 조지 수상 앞으로 보낸 서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임시정부를 한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체제로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가 담겨 있었는데요.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주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우리 순국선열들의 이런 업적들이 하나씩 발견되고 또 재평가가 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저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자, 배동성 씨는 오늘 저 두 번째 만남인데요. 네네. 예, 이제 4월이 돼서 네. 임시정부 그리고 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그래, 처음부터 왜 제가 여기 나오지 않았을까. 아하. 지난주에 잠깐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 쥐꼬리만한 상식이지만 네. 우리 아이들한테 또 누구를 만나도 예. 우리 손조들이 이런 일을 해서 지금의 우리가 있다, 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허.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말 예.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네. 네,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이런 과정이 있으면 처음부터 그냥 함께 하세요. 아, 진짜요? 예. 네, 꼭 불러주세요. 네. 예. 우리 저 아비가일 씨는요. 4월이 되면 임시의정원 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일 이제 곧 며칠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예. 우리가 쭉 배워왔던 그런 내용들인데 네. 정말 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심정이 어때요?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네. 지금 100년 후에 대한민국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정말 와, 해냈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고 네. 정말 대한민국 만세 같이 외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쭉 강의를 들었고 오늘까지 열심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덕원 씨는 이 4월을 맞는 감회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의미 있는 해나 예. 혹은 뭐 의미 있는 날들을 기념할 때 뭐 기념을 하잖아요. 예. 뭐 몇 주년이다. 그런데 확실히 그런 말을 단순히 듣는 것과 예. 공부를 해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4회 광연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예. 다가오는 이 100주년이 네. 좀 남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이해도 높아지고. 아, 좋습니다. 예. 아마 저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를 쭉 함께 하신 분들은 이 4월을 보내는 느낌이 좀 남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특별하게 꾸며주실 분 바로 이분입니다. 임시의정원 설립,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군주주권의 역사에서 국민주권의 역사, 전제군주제 역사에서 민주공화제 역사, 그걸 바꿔놓는 역사적 대사건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그 뿌리가 시작이 언제부터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임시의정원이 어떤 활동을 했냐라고 하는 것인데 의정원의 주요한 활동은 그 의회죠. 그래서 이제 임시의정원은 그 헌법 또 각종 법률들을 제정하고 그랬습니다. 임시의정원이 국내에 와서도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는데 특히 4월을 맞이하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왜 100주년을 맞아서 이걸 기념하고 또 그걸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어떻게 살게 됐는지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든 것이 지금 얘기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고, 예, 예.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렇죠. 또 국민이 주권을 갖는 시대에 또 민주공화제 체제에서 살게 된 것이 언제부터 누구 때문이냐.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해주실지 참 기대가 되고요. 참 지난주에 강의해주신 저 이재호 연구위원님께서 교수님께서 학문의 멘토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가셨거든요. 제가 대학원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예.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 줄은 몰랐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예.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예. 이재호 박사가 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그거 가지고 최초로 연구해서 네. 박사학위를 받은 유일한 분이죠. 아. 그래서 아마 임시의정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박사입니다. 아. 최고의 박사를 길러내신 분이시니까 예. 예, 제가 이제 지도 교수여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하고 또 지금 국회하고가 어떤 관계인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 텐데 많은 사람들이 1910년, 1945년 요 사이를 일제식민지 요 사이를 우리 민족의 역사가 중단된 것처럼 단절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죠. 그래서 1910년에 우리 민족의 역사가 멈췄다가 1945년에 해방되고 나서 다시 시작한 것으로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10년서부터 45년까지 일제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에도 우리 민족은 살아 있었잖아요. 또 그 우리 민족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죠. 그런데 그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변화 발전시킨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살 수 있었던 것도 1948년에 지원국회에서 대한민국을 새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1919년에 세워졌습니다. 또 1919년에 그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 주제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소위 국회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 임시의정원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 국회가 되고 그런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앞에 보시는 것이 이게 이제 임시의정원이 해방되고 국내로 들어와서 그 임시의정원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문서가 국회도서관에 기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에서 그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1974년에 그 책을 낸 겁니다. 근데 책에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문서 그렇게 되어 있죠. 혹시 이거 보고서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게 있나요? 뭐 이상한 거 없던데요. 지금 네. 글씨도 맞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봐도 우리가 얼른 잘못됐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그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고 임시의정원은 입법부죠.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문서 그러면 의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 부서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건 지금 국회를 대한민국 정부 국회라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이걸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 도서관에서 책을 내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죠. 이런 것이 우리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제 잘못 알고 있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립됐는지 이제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죠. 지금 보시는 것이 3.1 독립선언서잖아요. 근데 3.1 독립선언의 그런 핵심은 첫 문장이 있습니다.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래서 이 3.1 독립선언서는 우리 민족이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일본의 통치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 3.1 독립선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독립국이라고 하면 독립국을 세워야 되죠. 만일에 3.1 독립선언에서 우리가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놓고 독립국을 세우지 않았으면 3.1 독립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독립국을 선언했는데 그 독립국은 어디가 세웠느냐? 이게 중국 상해에 가서 세웠습니다. 중국 상해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설립되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은 프랑스 주계입니다. 이때만 해도 상해는 4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라오스, 샹하이, 이건 옛상해, 이건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그 프랑스 조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중국 땅인데 프랑스가 조차지를 만들어서 프랑스 주권이 행사되는 그런 지역이죠. 그 위는 영국, 미국 두 나라가 사용하는 공동 조개입니다. 그리고 그 위는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일본인 거주 지역입니다. 혹시 상해 가보신 일 있어요? 가면 그 윤봉길 이사가 폭탄 투척했던 그 홍포공원 가보셨죠? 거기는 바로 그 일본인들 거주 지역입니다. 3월 1일 날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선언하고 독립국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독립국을 세울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 국가를 세우려면 국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만주, 연해주 여기는 뭐 20만, 50만 우리 동포들이 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거기 가서 세우지 왜 아무도 없는 중국 상해 가서 세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만주, 연해주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라 거기는 중국 땅이고 중국 사람들이 살고 중국 관리들이 통치하는 그런 땅이죠. 연해주도 러시아 사람들 살고 러시아 관리들이 통치하고 그런 땅이죠. 만주에 한국 사람들이 갔을 때, 연해주에 한국 사람들이 갔을 때 중국인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난민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난민. 네. 그래서 이제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 이거 나라 뺏기고 정말 오늘 그 난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기죠. 그렇지만 대체로 그 사람들이 보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경계의 대상이고 쉬운 예로 우리가 1937년에 연해주에 있는 한국인들 한 20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켰다. 스탈린이 강제이주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스탈린이 그냥 천하의 못볼 사람 그렇게 여기죠. 물론 참 스탈린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내가 스탈린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섬나라 일본은 1910년에는 한반도를 차지했잖아요. 1931년에는 만주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그 일본이 더 올라오면 연해주 지역으로 올라올 텐데 만일에 일본이 연해주 지역을 침략했을 때 연해주에 살고 있는 20만 한인들이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뒤에서 들고 일어나면 연해주 지킬 수가 없죠. 스탈린으로서는 연해주 안에 있는 그 20만 일본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제 이주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국을 선언했지만 독립국을 세울 수 있는 데가 없죠. 유일하게 독립국을 세울 수 있었던 데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왜? 프랑스 쪽에 가서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조개 지역에서는 뭐 다른 나라의 탄압을 좀 적게 받는다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프랑스도 똑같이 제국주의 국가 아니에요? 프랑스도 아시아 지역에 그 베트남, 지금 베트남 거기 다 식민지고 또 태평양 지역에도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프랑스는 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 자유, 평등, 박애 그걸 좀 부르짖죠. 그러면서 프랑스는 우리는 그런 프랑스 대혁명 정신에 의해서 정치 망명자들은 탄압하지 않는다.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정치 망명자죠.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상해에 있는 프랑스 조개입니다. 3월 말쯤 되면 국내 각지에서 독립국가를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희망, 꿈을 가지고 상해에 모인 인사들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당시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우선은 우리가 독립국을 세우고 정부를 수립하고 이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목표인데 어떤 사람은 상해에 모인 사람들이 뭐 국내나 만주, 연해주 각지에서 모였으니까 우리들이 대표자가 돼가지고 이거 세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33인이 대표가 돼가지고 독립국이라고 하는 걸 선언했는데 이분들이 독립국을 그냥 선언했겠느냐. 이미 독립국을 다 세우고 다 준비를 해놓고 했겠지.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국을 다 세웠을 테니까 우리가 여기서 먼저 독립국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정부를 조직하자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부라고 하는 게 또 독립운동에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정당 같은 조직이 좋다. 그래가지고 의견들이 다 같지 않죠. 이러니까 논의가 좁혀지질 못하잖아요.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몇 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8명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그 8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하죠. 그래서 이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런 기록을 가장 소상하게 남겨놓은 사람이 지금 사진에 보는 현순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현순 목사는 그 국내에서 3.1 독립선언서를 준비하던 분이에요. 그 기독교 측 대표로. 근데 이제 국내에서 독립선언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독립선언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을 파리에서 개최되는 파리 강화회에 보내고 또 우리가 독립선언을 발표했다고 하는 것을 세계에 알려라. 그래서 그런 임무를 줘가지고 현순 목사를 기독교계에서 먼저 상해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현순 목사는 아직 독립선언서가 완성이 안 됐을 때 2월 24일 날 먼저 상해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천도교계의 그 최창식이라고 하는 분은 3.1 독립선언서가 아직 인쇄가 안 됐죠. 3.1 독립선언서가 인쇄되기 전에 그걸 다 종이에 베낍니다. 베껴서 그걸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여러 개의 종이로 잘라가지고 그걸 몸에다 숨겨서 상해로 가죠. 상해 가서 그것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파리 강화회에 보내고 또 중국에서 발간되는 영자신문 이런 데 이제 한국에서 독립선언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을 신문에 보도하게끔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한 분이 현순 목사입니다. 파리위원회에서 먼저 임시의정원을 조직하자라고 하는 논의를 했다. 대표는 원장이다. 그래가지고 원장은 이동용을 선출하기로 했다. 기록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도 대통령제로 하지 말고 국무총리로 하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사전 준비가 다 있었죠. 선생님 근데 왜 대통령제, 뭐 통령제를 피하고 왜 총리제를 하자고 했는지 이유가 있나요? 그럼 아마 이제 대통령 같으면 그 대통령 중심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국무총리 같으면 이거 이제 내각이 중심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아마 그 총리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갖춰지고 나서 그 중에 29분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죠. 이제 회의했던 기록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기사록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년 4월 10일 하오 10시에 개하야 4월 11일 상오 10시에 폐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1919년. 그렇죠. 1919년이죠. 여기서 29명이 모였을 때 제일 처음 결정한 것이 4번에 보면 본원 명칭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게 어디 한번 읽어보실 수 있어요? 네, 임시의정원이라 뭐 칭한다, 칭하기로 한다, 뭐 이런가요? 그렇죠. 예. 네네. 우리가 29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이 모인 회의 그 성격 명칭을 뭐라고 그래야 될 거냐? 이분들이 먼저 결정한 것이 임시의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을 먼저 결정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의장, 부의장을 뽑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의장, 부의장을 이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장에 이동용 선생이 뽑히고 부의장에 손정도 목사가 뽑히고 그다음에 서기로 이광수, 백남칠 이런 사람이 뽑히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소설가 춘원 이광수입니다. 의장으로 뽑힌 이동용 선생이 이제 의장으로 사의를 본 것이죠. 그래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바로 그 1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죠. 수립하는 과정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1회 회의에서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은 그럼 국호는 뭐로 할 거냐? 대한민국으로. 그렇죠. 대한민국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은 독립국입니다. 독립국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것이죠. 근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잖아요. 형체 없는 국가를 유지 운영하는 게 정부죠. 그래서 행정수반의 명칭은 국무총리로 한다. 행정부서는 내무부, 외무부, 법무부, 국무부, 재무부, 교통부. 그래서 6개 행정부서를 둔다. 두 번째 결정한 것이 정부의 관제입니다. 그럼 국무총리는 누굴 선출할 거냐? 29명이 이제 무기명 단일식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국무총리를 뽑죠. 그래서 국무총리는 이승만 박사가 선출이 됐습니다. 내무총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국무원을 선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임시 정부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를 운영하려고 하면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죠. 그래서 이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것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걸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칭해서 임시정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100주년을 하면서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날아가 버리고 임시정부만인 줄 알죠. 그런데 1919년 제1회 임시의정원에서 세운 것은 임시정부만 수립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건립했다. 그리고 임시로 정부를 수립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임시의정원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건립한 것이 임시의정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시의정원도 이제 하나의 독립된 기구죠. 이제 먼저 임시의정원은 의장, 부의장만 선출해서 회의를 갖고 그 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임시의정원도 조직을 갖춰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1회 회의 제일 마지막은 임시의정원법을 기초하자. 그래서 임시의정원법 기초위원으로 신익희, 손정도, 조소왕, 이광수 이 네 분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 의해서 임시의정원법이 제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분들이 누군지 모르면 저분들이 어떻게 임시의정원법을 만들었을까? 조소왕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그 명치대학, 메이지대학 법과 출신입니다. 이분은 1904년에 대한제국 때 대한제국 황실에서 이제 국가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황실에서 유학생들을 선발해요. 그때 선발이 돼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명치대 법과를 졸업했습니다. 또 이 해공 신익희라고 하는 분도 일본에 가서 와세다 대학의 그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했죠.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신익희 선생은 유학 마치고 국내 들어와서 외국 우리가 보성 전문학교라고 있잖아요. 거기 와서 헌법 강의하고 그럼 법률을 강의하고 그랬던 분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최고 법률에 대한 법과 출신들, 법률을 많이 아는 이런 분들이 법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춘원 이광수가 끼었던 것은, 기초위원회 끼었던 것은 법률을 제정하면 그 문장을 봐야 되잖아요. 춘원 이광수는 그 대단한 그 문장의 천재죠. 그래서 이광수 같은 경우는 원고지 딱 잡고서 그냥 글을 쓰면 별로 고칠 데도 없이 그냥 글이 됐을 정도라고 아주 그런 글을 잘하는 사람이죠. 이제 그분들에 의해서 임시의정원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이 요 네 분들이 기초한 해서 통과된 임시의정원법입니다. 4월 25일 날 제3회 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임시의정원법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법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제1조에 보면 의정원은 각 지방 인민의 대표 그렇죠. 의원으로 조직함. 그렇죠. 그러니까 의정원은 각 지방 인민 대표 의원으로 조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의원의 자격이죠. 그래서 의원의 자격인데 대한 국민으로 중등 교육을 받은 그런 만 23세 이상의 남녀로 한다. 그래서 의원을 뽑는데 여기 보면 남녀가 다 뽑힐 수 있잖아요.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교수님, 근데 그때 당시 때 여자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막 나서고 참여하고 그랬던 시기가 아닌데도 그렇죠.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우리 조선왕조는 유교 사회이고 유교 사회는 여자가 나서지는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1910년까지는 유교 그런 사회였죠. 23세 이상의 남녀가 다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 앞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보면 남녀는 평등하다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남녀는 평등했어도 저 당시에 여자가 무슨 교육을 받아 해서 중등 교육을 받은 그 조건의 여성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실제로 임시의정원에는 여성들도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김마리아서부터 그 의원으로 선출이 돼가지고, 그리고 의정원에서 여성이 의원으로 활동한 분들이 한 7명 정도가 돼요.
그럼 의원을 어떻게 뽑느냐? 의원은 지방 인구에 의하여 30만의 의원 1인을 정하고, 그러니까 인구 30만 명당 의원은 1인을 뽑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오른쪽에 보면 경기도에서는 6사람, 또 충청도에서도 6사람, 황해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3명이잖아요. 황해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작으니까 그래서 3명을 뽑고, 여기 이제 특이한 것은 중령 교민, 아령 교민, 미령 교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지역에도 우리 많은 교포들이 가 있고,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도 많은 교포들이 가 있고, 미국에도 많은 교포들이 가 있죠. 그 사람들도 다 대표를 3사람씩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고 할 때 그 미국에 가 있는 우리 한국 이민들도 지금 투표권이 있나요? 그렇죠. 그게 정해진 지가 얼마 안 됐죠. 이미 임시정부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국외에 이미 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모두 57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좀 미달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네. 그 의원 수가 좀 미달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정원에? 거의 대부분이 미달했습니다. 거의 다 채워본 적이 없어요. 이제 임시의정원법이 공식적으로 제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4월 30날 제4회 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대의장 이동영이라고 하는 분이 그냥 29명이 모여서 뽑은 거잖아요. 임시의정원 법에 의해서가 아니죠. 그래서 정식 임시의정원 법에 의해서 의장, 부의장을 다시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장에 선출되는 것이 부의장이었던 손정도 목사가 의장으로 선출되고, 이제 부의장의 신주식이 선출되고, 지금도 국회는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위원회를, 그래서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이런 걸 다 의정원의 조직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상임위원회는 각 행정부서에 따라서 뭐 내무분과, 일무분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모두 8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과를 다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임시의정원이 정식으로 임시의정원 법에 의해서 그 조직을 갖췄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상을 가졌나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임시의정원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한마디로 뭐로? 입법기관이죠.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건 임시의정원의 위상을 정확하게 대한민국 임시정원이 헌법에 명시가 났습니다. 그 1919년 9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제정을 해요.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부가 분리가 됐죠. 우리가 요즘 그걸 삼법분립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부가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은 입법기구다. 입법기관이 하는 일은 법률을 제정하고 또 헌법을 제정하고 하는 것이 입법기구가 하는 역할이죠. 이제 그 중에 헌법을 5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할 때 헌법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 그래서 10개조로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9월 11일 날 헌법을 개정을 했어요. 이제 그 개정했던 이유는 3.1 독립선언 이후에 상해에서만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 아니라 연해주에서도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4월 23일 날 한성정부라고 하는 것이 수립이 됐죠. 또 상해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고, 이 세 개가 다 우리 민족의 대표 기구로 역할할 수 없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로 통합하자.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통합 논의가 일어나서 결국 그 세 정부가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행정부의 수반 명칭을 이제 대통령으로 하자. 그렇게 이제 대통령제로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되죠. 그래서 1919년 9월 11일 날 그런 계기로 해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에 또 한 차례 헌법을 개정을 해요. 이때 이제 개정하는 것은 25년에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인데 이승만 박사를 임시의정원에서 탄핵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수반의 명칭을 대통령에서 국무령으로 굳혔습니다. 그러니까 또 헌법 개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헌법을 개정했고 또 1927년에도 또 헌법을 개정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임시정부가 상당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떠나기도 하고 임시정부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제대로 유지하고 정부의 조직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야 임시정부를 이렇게 하나의 대통령이나 국무령이나 1인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국무위원이 집단으로 책임지는 이런 것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7년에 헌법을 다시 개정을 하죠. 그러다가 1940년에 또 다시 헌법을 개정합니다. 이제 1940년이 되면 임시정부가 이제 여러 곳으로 피난 날이다가 그 중경이라고 하는 데로 올 때 아니에요? 이제 그때 중경에 왔더니 이미 일본과 중국 간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또 2차 세계대전이 더 유럽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전시체제죠. 그래서 우리도 이 전시체제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국무위원들 여럿이 책임지는 국무위원회제가 되니까 속도가 없잖아요. 빠른 결정이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단일 지도체제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그 행정수반의 명칭을 주석으로 바꿔서 그래서 헌법을 또 개정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4년 4월 달에도 또 헌법을 개정합니다. 이제 이때 개정하는 것은 이 이전까지는 중국 관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체로 성향이 정치적인 이념이 민족주의 계열이죠. 근데 이제 그런 공산주의 또 아나키즘, 무정부주의 이런 계열들이 임시정부로 참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좌우가 연합정부를 구성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네, 교수님 쭉 보니까 눈에 띄는 거는 5번의 이제 개정을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 헌장, 그다음에 헌법, 그다음에 임시 약헌, 또 약헌에서 또 헌장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름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또 있습니까? 사실은 이름에 뭐 그런 큰 의미는 없는 거죠. 뭐 헌장이든지 헌법이든지 약법이든지 이제 뭘 세부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뭐 약법은 저 간략한 좀 그런 거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임시정부의 헌법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대통령제도 있고 주석제도 있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두 제도만의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제일 처음에는 국무총리라고 했다가 이제 19년 9월달에 대통령제로 하죠. 대통령이 이순만 박사인데 이순만 박사가 미국에 있으면서 상해에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결국 임시의정원에서 이제 탄핵을 하죠. 이제 탄핵하는 이유는 이 명칭을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만 행사하려고 하지 대통령으로서 의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대통령 칭호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서 수반의 이름을 국무령 그렇게 바꾸는데 이제 국무령은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때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행정수반의 명칭을 뭐라고 할 거냐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 논의들 중에서 보면 행정수반의 이름을 국복이라고 그러자. 그 복자는 노비 그렇죠. 노비. 그 사람 이면에서 노비, 종 그런 것 있죠. 그래서 행정수반의 명칭을 국복이라고 그러자. 국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국민노예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의 노예.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나라의 심부름꾼. 근데 이미 이 당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국복으로 정하자고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복자가 종, 노예 그런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 한 국가의 대표의 명칭인데 거기다가 종, 노예 뜻하는 것만 할 수 있냐. 그래서 점잖게 국무령 그렇게 바꾸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주석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중국 같은 데는 주석이라고 쓰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할 때 그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주석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그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행정수반의 명칭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무령, 주석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이 행정수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임시의정원이 어떤 활동을 했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임시의정원의 주요한 활동은 그 의회죠. 지금도 국회가 매년 그 정기의회를 열고 그러잖아요. 임시의정원도 똑같았습니다. 의회는 정기의회가 있고 임시의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정기국회를 개최하잖아요. 임시의정원은 임시의정원법에
정기국회는 제일 처음에는 4월 달에 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부터 정기국회는 10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죠. 또 이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임시의회를 열었습니다. 중국에 있을 동안에 1919년 4월 11일 날 제1회의를 개최하고 45년 해방되고 8월 17일 날 39회. 중국에서 모두 정기의회, 임시의회 다 모두 걸쳐서 39회 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임시의정원에 이제 의원들이 매번 회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의 없을 때 또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럴 때는 이제 뭐 독립운동 하시고 각자 지역 가서 그렇게 하셨던 건가요? 임시의정원 의원이 임시정부의 그런 그 주석도 맡을 수가 있고 또 임시정부의 행정부서 책임자도 될 수 있었고 또 광복군의 장교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다르게 겸했다가 1939년에 오면 그 행정부서 책임자하고 의원하고 겸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겸직할 수 없다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임시의정원은 의원이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 겸직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시작은 1919년 4월 11일 날 수립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끝나는 건 언제입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새롭게 딱 들어서는 순간 이제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대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그렇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도 그렇고 해방되고 끝난 거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해방되면서 새롭게 출발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더 깊이 한다고 하면 해방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대한민국 임시정원이 국내를 환국할 때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일본이 팽하고 나서 한반도는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통치했잖아요. 미군정 쪽에서도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해방돼서 국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국내는 우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정이 통치하죠. 미군정 허락 없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미군정이 임시정부 이름, 임시의정원 이름으로 못 들어온다.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개인 자격으로 각서까지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은 이미 중국에서 끝난 거다. 국내로 들어올 때는 그냥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이 활동을 못한 것으로 45년 8월 달에 그걸로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분들은 개인 자격으로 서명, 각서까지 쓰고 왔지만 국내에 와서는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도 미군정이 인정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임시정부를 유지해왔고 우리 국민들도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임시정부가 들어온 것으로 안다. 그래서 국내가 임시정부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임시의정원도 국내로 들어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 경교장이라고 지금 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원할 때 저도 관여를 해서 제일 처음에는 그 김구의 숙소로 그러니까 행정수반의 숙소로 서울시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존한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거는 임시정부 개인의 숙소가 아니라 임시정부의 청사다. 국내 임시정부 청사다. 실제로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을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경교장에서 국무위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런 신문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국무위원들이 경교장에 모여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다 국무회의로 다 보도를 하죠. 우리 국민들은 임시정부가 그대로 활동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임시정부도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임시의정원도 마찬가지죠. 근데 국내에 와서 미국이나 미군정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공개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렵죠. 특히 임시정부가 들어와서는 1945년 12월 31일 날 미군정하고 크게 충돌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45년 말에 그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게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그 반탁운동을 격렬히 전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반탁운동을 서울운동장에 모여서 반탁운동 그 시위 집회를 하면서 12월 31일 날 그날 서울 시내 각 지방에 벽보가 붙었습니다. 그 벽보가 국자포고 제1호 이혼대.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행정권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맡아서 한다. 지금까지
미 군정에 복무하고 있는 한국인 관리들은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명령을 들어라. 그건 임시정부가 지금부터 정부가 행사하겠다. 그런 포고죠. 그 포고가 붙었을 때 미군정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미군정 사령관이 하지 중장인데 그 보고를 받고서 첫 마디가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군정에 대한 쿠데타다. 미군정의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쿠데타다. 하지 중장은 그 보고를 듣고 엄청나게 격노했습니다. 미군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든지 미군정을 뒤집어 엎고서 정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그래서 그 세력들이 미군정에서 경계하고 탄압의 대상이죠. 임시정부 명의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임시의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비상국민회의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1946년 2월 1일 날 지금 명동 성당에 거기 모여서 비상국민회의 그 창립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대표들 195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비상국민회의를 열죠. 임시정원이 국내에 와서도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패망했을 때 임시정부가 중정에서 일본이 패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잖아요.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됐으니까 우리가 국내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45년 9월 3일 날 임시정부 주석 김구명의로 국민에 대한 그런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당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 들어가면 우리는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중국에서 27년 가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을 꾸려서 유지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 들어가서 이걸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넘겨준다. 넘겨주려면 국내에 들어가서 국내의 각계 인사들하고 함께 과도 정권을 수립한다. 과도 정권이 수립되면 임시정부의 모든 것을 과도 정권에 넘긴다. 인계한다. 그럼 그게 바로 국민들한테 봉안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과도 정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과도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의정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상국민회의로 이름을 바꿨는데 미군정이 이걸 가만히 두지 않죠. 미군정이 공작을 많이 펴니다. 뒤로. 하지 중장의 정치 고문으로 여러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그중에 그 굿펠로우라고 이 사람이 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작을 펴서 비상국민회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도록 공작을 펴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정의 방해를 해서 비상국민회의가 과도 조건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름을 그래서 47년 2월 달에 비상국민회의를 다시 국민의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의장의 조소왕, 부의장의 유림 이런 분들이 해서 국민의회로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국민의회가 비밀리에 과도 정권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1947년 3월 3일 날 주석의 이승만, 부주석의 김구, 그다음에 이제 국무위원들을 다 선출을 해가지고 과도 정권을 수립을 하죠. 그럼 이제 과도 정권이 수립을 선포하고 임시정부를 굴로 인계하면 되잖아요. 근데 과도 정권을 수립했을 때 그 주석이 이승만 박사인데 이승만 박사는 46년 말에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승만 박사가 자기가 주석에 선출된 것을 알고 그 발표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긴급하게 보내오죠. 또 미군정이 임시정부에서 비밀리에 과도 정권 수립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군정 당국에서 만일에 과도 정권 수립됐다고 한 것을 공표하게 되면 그걸 추진했던 조소왕, 오망섭, 조성환 이런 사람들을 다 체포하겠다. 체포 명령을 내리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해방되고 나서 비상국민회의 또 국민의회 이런 이름으로 변경되면서 활동을 계속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7년 12월 1일 날 제44차 회의를 열고 그러는 것이죠. 국내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 그 비상국민회의가 국민의회로 이름을 바꿀 텐데 더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비상국민회의 제2차 전국 대의원 대회. 대한민국 대의제도를 창립한 임시의정원을 보강한 국민의회. 국민의회는 국부적 성질이 아니라 한국 전 영토를 포괄한 국회이며 임시적 협의기구가 아니라 상설적 대의 조직의 최고 조직이다. 이게 이제 47년 2월 달에 국민의회로 이름을 바꿀 때 국민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국민의회는
임시의정원을 보강한 거다. 또 우리는 전 영토를 포괄한 국회다. 그 앞에 46년 2월 달에 명동성당에서 비상국민회의가 결성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비상국민회의가 결성됐을 때 우리 비상국민회의는 어떤 거다라고 밝혀놓은 겁니다. 비상국민회의 조직대강 제3조 대한민국 임시정부 당면 정책 제6항에 의한 과도 정권 수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유하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직능을 계승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린 대로 비상국민회의나 비상국민의회나 우리는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거다. 우리는 국회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비상국민회의, 국민의회 이것을 두 글자로 약칭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국회 아닙니까? 선생님? 그렇죠.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그런 뜻이니까 국민회의, 국민의회 약칭하면 국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명칭을 보고서 야 이분들이 명칭을 써도 엄청 지혜롭죠. 임시의정원하고 지금 국회와의 관계를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입법기구는 국회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이 국민의 대표기구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미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일본은 참의원, 중의원 그러지? 북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그렇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런 국민의 대표기구, 입법기구를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우리는 국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국회라고 하는 이 명칭은 언제 누가 정했을까? 이 국회라고 하는 명칭은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이미 국회라고 하는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발표한 헌법입니다. 그 헌법 10조에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그래서 국회라고 하는 명칭을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당시 국회라고 하는 명칭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국회의 명칭을 임시의정이라고 쓰고 있지만 우리가 독립이 되면 우리는 1년 이내에 우리는 국회가 된다. 그런 소리죠. 지금 이것은 1948년 5월 31일 날 우리가 재헌국회라고 그러잖아요. 재헌국회가 개원될 때 그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국회의장이 5월 31일 날 국회를 여는 개회사를 한 것입니다. 저기 보면 제목이 국회 개원식 개회사. 이름을 국회라고 그랬죠.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19년에 이름을 국회라고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국회라고 쓴 것이죠.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지금의 국회와 똑같습니다. 임시의정원의 조직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와 똑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미군정 하에서 임시의정원 이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없으니까 비상국민회의, 국민의회로 바꾼 것이죠. 그러다가 1948년에 그냥 국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그 뿌리가 시작이 언제부터냐?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임시의정원 100주년 해서 그런 기념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기념사업들이 많은데 그 기념사업들을 하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우선 그런 본질은 잘 기념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부차적인 것만 기념하고 그냥 화려한 찬사만 들어놓고 정말 우리가 100주년을 기념해야 되는 것은 국회가 100주년을 기념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회는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서부터 비롯됐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그것부터 비롯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올해가 100년이다. 우리가 국가의 주인 노릇하게 된 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비롯됐다. 사실은 이걸 100년을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대한민국 국회하고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배동성 씨는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갑자기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네. 100년 전에 벌써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국회는 시작됐다. 가장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자, 아비가일 씨 오늘도 뭐 쉬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네.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예. 제가 한국에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예. 올해 이제 14년째인데 한국이란 나라를 너무 제가 가볍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을 봤을 때 그냥 집 예쁘다 그 생각과 예. 또 집 이런 건축했던 뭐 쓰던 재료들이나 1층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2층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또 자세하게 보면은 집을 만드는 거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수님의 강의도 들어보고 진짜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깊숙이 알수록 깊숙이 뭔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에 대해서 또 깊숙하게 알 수 있으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덕원 씨는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독립을 완수해서 완전히 독립을 한 날이 아니라 예.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제 한 첫걸음을 내딛었던 그 순간의 사건을 기록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광복이 해방 이후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시작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강연도 그렇고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들은 티가 좀 나나요? 글쎄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감명도 있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멋진 강의해 주신 한시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덕원 씨가 그동안 가장 모범적으로 열심히 강의를 들어줬는데 쭉 함께하면서 어땠습니까?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보곤 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들 그리고 어떤 본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기회였고요. 많은 분들께도 이런 내용들이 더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비가일 씨가 전 과정을 이 세 분 중에 유일하게 개근을 했어요. 예, 왜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함께한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그 전국에서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끔 이제 뭐 누가 태어났던 곳 그 뭐라 그러지? 그 생각 예. 누구의 생가에 네. 가거나 뭐 역사적인 것도 많이 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이번에 쭉 이 시민 아카데미를 들어보면서 앞으로 또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역사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외국인으로서 외국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또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배동성 씨는 또 마무리를 함께하게 되셨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늘 누리면서도 고맙게 생각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진짜 100년 전부터 정말 자유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써 주신 그 선조분들 늘 고맙다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분들 덕분이지. 우리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지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과정을 열심히 함께해 준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아 준비된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이제 오늘을 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요, 이 100년 전 조국을 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앞서간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ow.